반갑습니다. 제가 횟수로는 강의를 한 31년 정도 했는데요. 오늘이 가장 곤혹스러운 강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사장님이 특히 한국 기업이 내 재주로는 도저히 이 회사를 살릴 가망성이 없다. 그래서 만신창이가 된 회사. 그래서 똑똑한 간부들도 다 떠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만 몇이 앉아서 공론을 하다가 야, 어디 텔레비에서 보니까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신문에서 보니까 그 이종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죽은 기업을 살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한번 살릴 수 있나 물어보자. 그 소문을 듣고 의뢰를 해오면 들어가서 진단을 해보고 사람으로 따지면 왜 이 사람은 간암이 걸렸다, 위암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될 수 있느냐. 방안을 내놓고 사장님하고談판을 벌입니다. 이렇게 해서 병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기업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CEO 되시는 분들 또 우리나라 국민성이 내 거 내가 끝까지 말아먹더라도 내가 책임진다. 별로 경영권을 안 줍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그래. 내가 해도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해보시오. 그러면 증표로 결심했다는 증거로 법인인감하고 당좌인감을 1년 동안만 나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각서를 쓰고 주시오. 그렇게 하면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종업원들을 모아놓고 노조 대표들을 모아놓고 이래서 당신네들은 죽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살으니까 살려줄까 말까 그래. 그러면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노동운동 포기각서를 1년만 쓰시오. 살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만신창이가 된 기업을 다시 리엔지니어링을 해서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신화적 기업이라고 하는 그 경영혁신 성과를 나타내갖고 다시 인수인계해드리는 그런 일만 한 지 31년여 세월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에 잘 나간다고 하는 미쓰비시나 또 그 유명하다고 하는 도요타 협력회사를 일본에서 현지에서 8년여 동안 컨설팅을 했고요. 또 일본 가서 보니까 그 일본 경영 기법이 그게 일본 고유적인 게 아니라 미국의 경영 기법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포드나 GM이나 협력회사들 또 지도도 해봤고 독일, 미국 가보니까 그게 또 미국의 정부 아니더만요. 그래서 독일, 뿌리는 독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가서 지도도 해봤고. 그래서 이 1시간을 무슨 말을 어떻게 들어야 이게 조금 보탬이 될지 교하고 육과 연결되는 우리나라 특히 육이 약한데 교는 많아요. 근데 육이 약하거든요. 육은 열매로 뭔가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육이 얼마만큼 여러분들한테 전달될까 하는 건 그 부담 때문에 참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오늘은 자 그러면 실제로 첫째 말씀드릴 순서는 왜 한국인은 이대로 살 수 없는가? 한국 기업, 한국 사람, 한국 가정,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살 수 없는가? 지금 우리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렇게까지 망가진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실제로 제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 선진 경영 기법, 미국과 일본과 독일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는 경영 혁신의 DNA 핵은 요건데 실제로 한국 기업에 심어봤더니 오히려 미국의 사람, 미국의 기업, 일본의 기업, 일본의 사람보다 월등히 나은 게 한국 기업이더라. 최고제가 한국에서 경영혁신을 700%, 한 1년 반에서 346%, 여러 번 교재에도 텔레비 나온 거 사례 책도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낫더라. 그 프로그램이 바로 이거다. 뭐 매뉴얼이나 기법 같은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시다고 그런다면 저 교재에 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를 통해서 지금 뭐 부장님을 통해서 메일 주소라도 주시면 일본의 도요다의 또 미국의 뭐 GM이나 포드의 강점 같은 걸 책으로 쓴 자료들이 있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인 지금 몇 시냐? 여러분들이 이거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글로벌 시대에 무한 경쟁 시대에 장벽이 무너지고 쉽게 말해서 뭐 WTO나 FTA나 뭡니까? 서로가 관세의 장벽을 허물고 맞짱 뜨자는 얘기거든요. 공정하게 맞짱 뜨자는 얘기. 옛날에는 이제 뭐 세율로 막아주고. 근데 이제 세계 경제 흐름이 자, 유가 올라가죠. 뭐 전부가 올라가죠. 올라가고 아주 여기에 교재에 있는 것처럼 진짜 본격 국제 경쟁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는 우선 3대 대통령에서부터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 김영삼 정부, 김영삼 대통령이 요거 하나만큼은 살린다 하고 엄청난 경제개혁에, 경제재건에, 경제 살리기에 힘썼지만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삼 정부가 5년 정치를 한 다음에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요거 하나만큼은 살린다, 경제 하나만큼은 살린다 그랬는데 서울서 그런 질문을 해보면 그래요. 수강생들이 대답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경제를 가장 확실히 말아먹은 대통령이다. 확실히도 아니야. 확실히 말아먹은 대통령이다. 그래. 그 왜냐? 우리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IMF. 근데 대통령이, 일부의 대통령이 국민이 그렇게 지지를 받아서 뽑은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야, 이 경제 하나만큼은 살리겠다. 근데 완전히 경제 하나만큼은 까꾸로 갔다 그러니. 예. 그게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두 번째, 고담 대통령이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 다음에. 예, 그렇죠. 무슨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 양반, 우리 IMF 1년만, 좀 견디면 좋은 세상 잘 살게 만든다고 공약하고, 금목걸이, 금팔찌, 애들 돌반지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뭐 좀 낮은 거 있어요? 예. 이 양반도, 그 정권도 서울서 물어보면은 수강생들이 아주 좋지 않은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 저렇다 해서 야, 이번에는 좀 새로 좀 젊고 말이지, 이런 지금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레카드 서포트를 잃어버린 10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는 가운데에서 국가 경쟁력이, 여러분 다 경영인들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작년 말로 국가 경쟁력이 몇 등인 것 같습니까? 끝에서부터 세는 게 쉽죠? 끝에서 3등 안에 들었으니까, 그죠? 예. 메달감에 들었어요. 예. 예. 챔피언 먹은 겁니다. 국가 경쟁력 아주 꼴찌하기로. 예. 나쁜 게. 그런 가운데에서 기업 도산율.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나라 살림이 그렇게 되니까, 나라 경영이 그렇게 되니까, 기업 도산율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세무서에 납세 번호를 죽어버렸거나 취하했거나 그런 기업체 수가 몇 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흐름이. 네. 약 18,000개라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과거 10년 동안 주식회사 대한민국 안에 빅10 기업이, 10대 기업이, 한국 10대 기업이 LG 파주단지 빼놓고 주식회사 대한민국 안에
회사를 세웠다는 소식을 들어본 분이 계시는가요? 과거 10년간 대한민국 땅에 빅텐 기업이 주식회 대한민국 안에 있는 10대 기업이 LG 단지 빼놓고 공장을 세운 적이 있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이 없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래서, 야, 그럼 뭐냐? 이 노동자가 근로자가 파업하는 게 아니라 나쁜 말로 보면은 자본이 파업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본이 파업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서 자본이 파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만 간 기업이 작년 말로 다른 나라 말고 중국으로만 가버린, 쉽게 여기서 한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중국 가서나마 목숨을 건져보자고 중국 간 기업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말 약 16,000개 플러스 비공식적으로 간 거 3,000개, 19,000개가 갔는데 지금 몇 개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에 약 2,000개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서도 다 죽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제 한국 기업은 중국 가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기업 도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드디어 작년 말로 챔피언을 먹었다는 거예요. 기업 도산율이. 자,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의 주체가 돼요. 가정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기업이 경쟁력이 없어갖고 어떻게 돼요? 월급을 타갈 수 없으면 가정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대에는 상상도 못하고 단어도 없던 가정 파괴율, 이혼율이 작년 말로 가정 파괴율, 이혼율이 또 그것도 OECD 국가 중에서 챔피언을 먹었어요. 1등 했어요. 네. 이혼율이.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게 없이 혼자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가기가 이게 사람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 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됐냐? 서울은 어디로 갑니까? 한강으로 가죠. 부산은 영도다리로 간대요. 태화강은, 울산은 태화강으로 간대요. 사람이 죽으려면은 강 위로 많이 가더만요. 광주는 강이 없으니까 그래도 덜 걱정되시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35.5명으로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그러고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공존의 정신이나, 그러다니까 그렇게 막다다른 골목에 인생을 포기하는 율, 자살률이 또 OECD 국가 중에서 챔피언을 먹었어요. 네. 그 보면은 국가 경쟁력 꼴찌, 기업 도산 챔피언, 가정 파괴 챔피언, 인생 포기, 자살률 챔피언. 이 사람이 사는, 사람과 더불어 사람같이 살 수 있는, 공존의식을 갖고 살 수 있는, 부가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 아주 기본 토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해요? 돈만 된다고 뭐 조선기술, 자동차기술, 이거 뭐 상사 이거 팔아먹는 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용돈 안 주면 용돈 안 주는 할머니 어떻게 세요? 광주 지역 텔레비 잘 안 나오는가요? 시사가 안 떠오는데. 여하튼 뭐 내가 삶을 포기하는 상황이니까 주인정신, 뭐 협동정신, 뭐 이런 게 머리에 아른거릴 리가 없죠. 그 토대가 무너진 겁니다. 뭐 여러분 가끔 텔레비 안 나와도, 왜냐면 이 난시청 지역 가서 강의하려면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시사가 안 통해서. 근데 뭐 보니까 신문은 많이 보고 뭐 이게 나오는 메인데 신문에 그 가끔 나는 거 아닙니까? 뭐 사건 사고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 경쟁이 전부가 기본을 안 배웠더라. 기본을. 왜 그런가? 자, 얼마 전에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니까 순서대로 잠깐 가볍게 짚으면 인생은 무엇이 잘 돼야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가정 교육이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럼 가정은 뭐가 잘 돼야 되냐? 기업이 잘 돼야 되고 기업은 뭐가 돼야 되냐? 국가 정치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재작년 말 대전에 우리나라 교과서 박물관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서 제가 교과서를 쭉 우리나라가 사람 기르는 걸 어떻게 했는가 하기 위해서 책을 쭉 다듬어 봤어요. 즉 인간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 생활을 하려면 인간이 뭐다, 사람이 뭐다라는 거를 교과서에서 의무교육에서 한 단원에서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쳐 준 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 준 적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사람이 뭐다라는 게 교과서 한 단원에서 배워보신 기억이 있으신 분? 없어요. 교과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뭐가 제대로 둥글어 가야 제대로 되느냐? 가정이 제대로 둥글어 가야 돼요. 근데 가정이라는 책은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근데 거기 남자들은 여기 모인 남자들은 다 가장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가정의 국무총리, 우리나라 가부장적 제도에서. 근데 가정이 뭐다라는 걸 가르쳐준 교과서에 흔적이 없어요. 가정이라는 책은 최근까지 있었고, 뭐 옛날 가정을 보면 양말 깁는 거, 버섯 만드는 거, 뭐 식혜 만드는 거, 밥 오는 거는 다 나왔어요. 근데 정작 가정이 뭐다? 뭐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 자식의 역할, 엄마의 역할, 이런 걸 가르쳐준 역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부분 계시는 분들인데 제가 빅10 기업에 가면은 이거는 가르쳐줬을 테지 하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 기업이 뭐냐라고를 가르쳐준 적이 있어서 배워봤느냐. 사원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확실히 가르쳐줘야 될 게 기업이 뭐다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기업이 잘 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기업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기업이 뭐다 가르쳐주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될 수 있는 마인드와 행동으로 접근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법을 다루는 모 기관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법을 제일 많이 다루고 자료를 뽑고 피드백하는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분들은 법을 제일 많이 다루고 만지고 피드백하는데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뭐예요? 그거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건 그 사람도 알더라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럼 민주공화국이 뭐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되네. 기본이. 우리 교육 사상의 기본이 안 되네. 이거 전부 안 배웠거든. 안 배웠으니까 무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직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 기업도 조직이고 가정도 조직이고 조직의 경쟁력을 갖는 4대 파워라는 게 있어요. 4대 파워. 그게 뭐냐면 첫째가 사람이에요. 사람 경쟁력이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져야 하는 기능과 기술이에요. 기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장가 시집을 가서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을 갖추려고 한다면 첫째는 사위 사무실 나면 사위감이 사람이 있어야죠. 그죠? 네. 두 번째는
사위가 가진 남자로서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만약에 허우대는 멀쩡한데 교통사고가 나서 중앙청이 바쿠가 중앙청으로 지나갔고 남자 기능이 없대. 이게 사위 사무실 수 없는 거지. 사위 사무실게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기업에 필요한 개발부장을 뽑았다, 격리부장을 뽑았다, 차변 대변을 모르는 격리부장을 뽑았다. 이거 그 기능이 없는, 전체가 망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 같습니까? 이제 허우대도 멀쩡하고 중앙청도 멀쩡하고, 예, 뭐 같습니까? 예? 기초 자본이죠. 돈이죠. 돈. 예, 경제력이 경제. 예. 근데 이 기초 자본인데 이게 없으면 사위를 삼으려고 그랬는데, 허우대도 멀쩡하고 남자 기능도 좋고, 근데 기분 내키고 살다 보니까 카드빚이 5천만 원 하고, 싸가려면, 따님을 싸가려면 3천만 원 하고, 월세 보증금 2천만 원 하고, 1억만 주시면 장모님 용광로보다 따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사위 삼으실게요? 곤란하죠. 예.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가 뭐예요? 힘이에요. 힘. 건강. 예. 무등산에 가서 인생 설계를 하자고 등산 2시간 했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결근을 했어. 물어보니까 아랫두리가 후두루두르고 눈이 뱅뱅 돌아갔고 못 일어나갔대. 연차점 3일 내달래. 등산 2시간 하고 나흘 결근하는 놈 사위 사무실게. 곤란하죠. 예. 이게 4대 파워입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어디? 사람의 힘이 제일 센 나라 어디? 중국. 그죠? 기술이 제일 원조국? 미국. 돈이 제일 많은 나라? 일본. 예. 먹는 거 지켜놓고 무기만 만들 나라? 망한 나라. 어디? 그 소련. 그렇죠? 이 4대 파워예요. 우리는 이걸 G4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4대 조직의 경쟁력을 갖는 파워의 나라들.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 이 파워들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나라에 가서 역사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없는, 찾아보기 힘든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 지배문화론이라는 거예요. 지배문화론. 지배의 문화론이라는 거예요. 그 지배문화론이라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여기에 있는, 근데 우리나라 역사 자료를 보면은 이 4대 강국으로부터 국권 침해, 국권 찬탈,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게 몇 회로 나오냐면 986회로 나옵니다. 그 986회로 나오는 국권 찬탈, 역사적 어떤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침해를 받았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네들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요게 이제 지배의 문화론 속에 무슨 얘기냐면, 요 그림이 나와 있는 게 무슨 그림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어느 나라하고 실제로 이 나라들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지배의 역사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피지배, 쉽게 말하면 노예의 역사예요. 노예의 역사. 그러면 어떻게 노예를 만들어야 영원한 내 노예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사람과 사람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시켜야만 하고 시키지 않으면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국가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 지배 문화론이에요. 그 지배 문화론이 어떤 거냐면,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일제 36년사를 생각하면은 빠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에서 보면은 뭐 용의 눈물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왕통을 이어갈 왕세자를 책봉해가지고 어느 나라로 금붙이 비단 싸갖고 결제를 받으러 갑니까? 어느 나라로? 네? 그죠? 예. 그
그게 우리 역사예요. 그게. 그럼 그 뿌리가 뭐냐? 영원히 내 똘만 이루고 내 식민지로 내 노예로 부려먹으려면 요 바쿠를 돌려라 하는 게 이 그림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한일 합방을 생각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빨리실 거예요. 첫째는 친해지는 순간 어떤 구실을 붙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관을 없애라 그랬죠. 국가관. 그래서 한일 합방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말, 나라글, 여러분 아버지 또는 우리 할아버지 이름까지도 성씨까지도 완전히 한국인의 어떤 뿌리가 잘려져 나가도록 전부 국가관을 없앤 거예요. 국가관을 둥글리지 못하게 해라. 두 번째는 민족 정기를 말살시키라. 그래서 백두대간에 뭘 박아놨습니까? 그죠? 새말뚝을 박아놨죠. 세 번째가 뭡니까? 국민 정신을 없애라 그랬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그 환자 의문하고 오면 정신은 있담 그렇게 물어보죠. 아이고 정신이 없어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에이 그 죽는 게 나은데 그죠? 그러한 정신이 없어요. 한국인의 국민정신 뭡니까 우리나라?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없어요? 왜 정신이 없는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네. 네. 네 번째가 뭐예요? 가족끼리 뭉치지 못하게 해라. 노와 사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뚜디로 푸시라고 가르쳐라. 남과 북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지금 힘 빼기 작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4대 강국의 이 노예 문화, 지배 문화론에 우리는 986회나 국권을 찬탈당하면서 지금도 보면 일제시대의 지배 문화론 속에 지배 시스템 속에서 잔재해 있던 법들이 얼마나 많이 그냥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느껴봐야 될 게 뭐냐? 이 노예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이 아까 얘기한 인간이 뭐다?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기업에 들어와도 기업이 뭐다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업이 뭔지 모르는데 기업이 잘 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웃기는 얘기예요. 예.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커서 정치를 한다? 민주화가 될 수 있겠냐 이게. 민주화가 뭔지 모르는데 민주가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외국에서는 민주 정치가 야 참 멋지다 하는데 여론조사에서 딱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총리 어떻게 되세요? 예? 물러났죠. 예.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달라요? 탄핵당했을 때 자세하고 어떻게 달랍니까? 그게 배운 거고 안 배운 거 그 차이예요.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배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은 다 조금씩 고유독특하게 다른 점은 있지만 어떻게 해서 일본 사람은, 일본 가정은, 일본 기업은 그렇게 세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가를 그 유전자가 바로 뭐냐? 더듬어 보면은 1861년에 일본의 국가 근대 경영 계획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21세기에 훌륭한 일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거냐? 일본 사람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기준이. 그게 뭐냐? 첫째가 공익인간이다. 나 혼자 잘 살자고 하는 놈은 훌륭한 일본 놈 아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 인간이다. 창의적 인간이다. 그럼 창의는 뭐냐?
어제보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어제보다 타임, 더 빨리. 어제보다 품질, 더 좋게. 어제보다 C, TQC, 코스트. 경제적으로 행동을 하는 놈이 창의적인 행동을 하는 놈이라고 하자. 그래서 두 번째가 창의적, 세 번째가 뭐냐. 그런 행동을 하다가 잘 못 되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처럼 너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놈은 일본 놈 아니다. 그러니까 책임지는 놈을 훌륭한 일본 놈이라고 하자. 이렇게 21세기에 훌륭한 일본 놈은 공익, 창의, 책임지는 사람을 훌륭한 일본 놈이라고 하자. 사람의 종류를 정한 거예요. 기준. 자, 우리나라 훌륭한 사람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나 훌륭한 사람 일찍 될 거야. 공부하는 방법을 하게 훌륭한 사람 기준을 줘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우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 게 전부 많아요. 자, 공익, 창의, 책임. 이런 행동을 어디에서 나오게 할 거냐? 실제로 국가 경쟁력은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기업에서 나오게 하자. 기업에서. 네. 직장에서 공익행동, 창의적 행동,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이 나오게 하자. 기업이 나오게 하자. 그래서 일본은 1861년에 문교부 예산이, 일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문교부 예산의 3분의 1이 1861년도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산업자원부로 넘어갑니다. 네. 이걸 왜 말씀드리냐?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기업 시찰 많이 합니다. 견학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도요타나 신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나 가면은, 소니나 가면은 현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현장 사람이 뛰더라.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암만 그렇게 뛰게 만들려고 해도 사활을 걸고 뛰더라. 목숨을 걸고 이러더라. 그야말로 목숨 걸고 일하더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더라. 그게 뭐냐, 이거. 저보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근데 그거는 일본 암만이 4박 5일, 5박 2세 달 가도 그건 몰라요. 안 가르쳐 주고. 이거는 일본에서 실제 많은 생활을 해보면서 느끼고, 저는 이제 그런 걸 공부하니까 파보니까 알아진 거지, 며칠 가봐갖고 절대 모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원하는 시기에, 기업에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업에서 필요한 양을,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필요한 양만큼 기른다. 생산관리에서 3정이에요. 그죠? 3정이 인재 육성 시스템에서부터 적용이 됐다. 이게 일본 기업의 경영 전략의 특징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더 품질을 좋게 만들 수 있고, 더 가격을 싸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길러야 되겠다는 게, 이게 이제 종류가 정해지고 1861년에 산업자원부로, 문교부 예산이 산업자원부로 넘어가니까 제일 먼저 이걸 적용을 한 게 어디냐면 신일본 제철이. 일본 철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철의 강국이 된 게, 신일본 제철이 된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일본 제철은 1861년 신일본 제철 초, 중, 고, 대 대학원이 세워지고, 도요타도 48년에 인크루트를 비롯한 학원이 세워집니다. 그 일본의 대기업 그룹들이 학교가 세워진 게 이때 이 바람을 탄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때에 기르니까 인재 육성 시스템에서 낭비가 있어요, 없어요? 국제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국제 사람 경쟁력이 1위를 차지한 근본 핵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핵이.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을 기르는데 교육 시스템은 어떠냐? 사람을 어떻게 기르느냐? 우리나라 교육 제도하고 또 기업의 인재 육성 시스템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이게 잠깐 비교를 해보면, 이 우리나라 교육은 고등학교 때 인성이나 적성검사에서 대학에 갈 때 저거
목표를 정하고 뭐 방향을 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은 중학교 3학년 때예요. 도요다 중학교 3학년 때 뭘 하냐? 인성검사, 적성검사 다 해서 그때 진로를 펴놓고 뭐가 어느 정도 적성에 맞는다를 펴놓고 본인들아 뭐라 그러냐면 두세 개를 골라주면서 너가 한갑날 며느리한테 손자한테 가장 자랑하고 싶은 모습을 그려라. 내 목표를 정해라. 그건 사장도 있을 거고 엔지니어도 있을 거고 작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정하래. 사장이 되면 사장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전공 분야가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달라집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네. 그래서 사장이 되고 중소기업 내 사장 60대 모습이 가장 손자한테 자랑하고 싶은 모습이 중소기업 사장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그 사장이 되기 위한 인생 설계 6대 목표를 10년 단위로 저걸 달성할 수 있는 계획표를 작성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업하자면 경제적인 목표, 얼마 자본금 5천만 원 있어야죠. 그죠?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경제적인 목표를 내가 몇 살 때 취직해서 어떻게 해서 모으면 저 속에는 이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설계하고 다시 1년 단위로 계획을 설계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제 인생 목표 설계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다 나오는 건데 지금은 이제 골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낳아서 내가 사장이 되고 자본금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몇 살 때 내가 애 둘 대학 가리키면서 돈이 모자란다 나오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면 그러면 이때 맞벌이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부인한테 내가 사장이 되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당신이 35에서 42살까지는 맞벌이를 좀 줘야 되겠어. 그럼 남편이 그러는데 부인이 내가 밥 해 먹으려고 왔지 돈 벌려고 왔어. 그러는 여자 요즘 세상에 별로 없을 거예요. 도장 찍죠. 그래서 일본 사회는 도요다에 가면 아침 10시에 땡 나면 그냥 10시 주부들이 회사에서 일하면 5만 원짜리 일당쟁이가 할 걸 주부들이 10시에 딱 준비하면 조반장들이 준비했던 돈을 오후 4시까지 다다닥 캐쳐버리고 탁 털고 나가는 노동의 유연성. 그게 국민의 부합이니까 법으로 설립을 노동의 유연성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원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죽어도 5만 원짜리 내가 끝까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경제적인 목표가 그렇게 세워지고 두 번째 지식적인 요게 중요한 겁니다. 지식적인 목표. 내가 사장이 되려면 무슨 지식을 몇 살 때까지 어떻게 배워 공부의 계획, 자기 개발 계획. 그럼 거기는 자기 인생 백서에 모든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 중에서 현실에서 사장이 되려면 내가 지금 현재에서 가장 잘 보여야 유능한 놈이 돼야, 그죠? 그래야 사장님이 분사를 할 적에 너를 사장감으로 지적을 하지, 겔겔거리고 캐세레싸라 해갖고 룰루랄라 해가지고 사장 시켜주겠냐 이게.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지식적인 업무 계획 중에는 자기가 사장이 되기 위한 일을 더 빨리, 내가 제일 빨리 일을 처리하고 내가 제일 품질 좋게 일하고 내가 제일 싸게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그렇게 공급 받을 수 있어야 내 자회사를 만들어 주는 거지. 제일 느리게, 제일 품질 안 좋게, 제일 비싸게 만들어 놓은 놈한테 회사 사장 만들어 줄 거냐?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목표가
기업의 목표하고 일치되는 겁니다. 일치. 그래서 뛰는 거예요. 하이브리드카 도요타가 제일 먼저 개발했죠. 그죠? 연료가 고갈날 거다. 지금 감지를 다 하고 있어요. 네. 물에서 나오는 수소차로 만드는 게 세계를 지배할 거다. 그죠?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작년에 도요타가 순이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18조 원 났다. 노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임금 동결이다. 이거 대한민국 사람은 기절할 노릇이요. 회사에서 순이익이 18조 원 났다? 임금 동결이다. 왜 임금 동결이라고 했냐? 노조에서 물 들어올 때 배저어야 된다. BBB 시스템에서 정보팀이 있거든. 정보팀이 21세기는 수소 연료차가 도요타 차가 세계를 지배하도록 만들어가면 물 들어올 때 노조해야 된다. 돈 있을 때 투자해야 된다. 우리 월급 안 올려받을 테니까 지금 GM이나 포드가 쓰레쓰레 한다. 도요타가 앞서가니까 치려면 먹어버리려면 힘없을 때 쓰레쓰레 할 때 쳐야 된다. 야, 도요타 10개 공장 더 하자. 10개. 지구촌에 10개 더 하자. 그 이사회에서 사인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네. 그 원동력이 바로 여기 있다. 그리고 3, 4학년 때는 뭐냐? 캐치프레이즈가 베스트 인 더 월드. 세계 지구촌에서 최강자가 돼서 들어와라. 너가 한감날 그렇게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그 인재상 중에서 지구촌에서 네가 제1인자가 돼서 들어와라. 베스트 인 더 월드. 지구촌으로 내쫓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교 1, 2, 3학년, 대학교 1, 2학년 실습 비는 거 있죠. 장학금 있죠. 주는 거예요. 지구촌 네가 연구원 분야에서 제일 강자들이 군림하는 그 조직 속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이기고 들어와라. 그 2년 동안 나가는 거예요. 돈 걱정하고 말아. 거기 가서 배우고 1등 돼갖고 들어온 수뇌부들이 다시 이 시스템을 보완해 가면서 사람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게 바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독일도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기준이나 목표 관리 시스템을 한국 기업에 심어봤더니 이 시간이 작아서 사례를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좀 그런데 심어봤더니 생산성이 일본, 미국 기업보다 최고 700%까지 2년 6개월에 향상이 됐고 1년 하니까 346%가 뛰더라. 그 우리나라 사람은 한다고 하면은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지구촌에서 되지도 않는 조그만 나라에서 300여 국가 중에서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4등은 기본으로 하는 나라 아니에요. 그죠? 4등은 기본. 자, 올림픽 몇 등 했습니까? 4등 했죠. 월드컵 몇 등 했습니까? 4등 했죠. 예. 야구 몇 등 했습니까? 4등 했죠. 예. 1등 이기고도 4등 했죠. 예. 1등 하는 거 좀 많습니까? 사전 5개 신화, 홍수아이도 한국 사람, 홍수아 씨도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거 왜, 이 쉐리팩 이거, 또, 이거 골프 채 두드리는 거, 이거, 난 이거 골프를 못하니, 이거 1등 막, 세계, 박찬호 박, 예? 이거, 그뿐이, 사람이 여러분 조직 속에서 다 목표 관리를 하고, 기준을 갖고, 경쟁 목표를 갖고 하면, 이종수는 110% 했고, 누구는 100%, A는 100% 했고, B는 90% 했고, 이종수는 110% 했다면, 이종수가 110%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죠. 그죠? 나는 A보다 10% 목표 더 했어. 그리고 회사로부터도, 조직으로부터도 이종수는 100%보다 더한 110% 했다. 목표 관리가 되고 기준이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기준과 목표 관리를 안 하다가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얘가 얘보다 얼마 낫다, 더 잘한다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뢰의 구축이 무너져버려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보면 매우 잘한다, 잘한다, 중간이다, 못한다, 아주 못한다. 여기 땡그램 쳐갖고 어떻게 해요? 제일 나은 사람 월급 10,000원 더, 일당 10,000원 더 올려준다고 가정하면은 9사람, 나머지 9사람은 어떻게 돼요? 목 같은 자식 술깨나 퍼먹이는 모양인데 9사람은 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그래서 도요다식, 일본식 선진 기업의 경영 시스템에 한국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핵, 유전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하면은 신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네. 일이 신나면, 자, T, 시간이 빨라집니까? 안 빨라집니까? 품질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좋아지죠. 가격이 싸집니까? 안 싸집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제품이 신나게 팔리는 거죠. 고객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품이 신나게 팔리면 월급 보너스 깎습니까? 높아집니까? 예, 네, 높아지죠. 그래 되면은 우리 남편 수고했다고 반찬이 좋아지고 이부자리 생활이 즐거워지고 신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신나는 가정만 있는 회사. 그게 신나는 회사고, 또 신나는 가정이 뭉친, 신나는 회사가 뭉친 그런 나라가 신나는 선진국 시스템이에요. 조금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좀 아주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짧은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회사의 삼신, 신바람의 경영 깃틀이 이 시간으로 전환점이 돼가지고 훌륭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